미국의 이제 많은 자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2013년부터 국내 경제를 위해서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미국 그 재정 적자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60년대 이후로 소위 그 노인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메디케어, 그다음에 그 메디케이드, 소위 그 극빈자 무상 의료 지원, 이거는 뭐 비중이 약하고요.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 지출이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지만 소위 전후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특히 그 노인 의료 보험, 메디케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급선무고, 두 번째는 최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비가 지출이 됐죠. 그러면서 그게 미국 예산을 압박했던 중요한 원인이 됐고, 예산 적자를 가져오고 부채를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소위 우리 말하는 요새 이제 피버팅이란 말보다는 이제 리밸런싱이란 말을 좀 더 쓰는 것 같은데, 아시아로의 회귀. 이건 2009년 일본을 방문하면서 산토리홀에서 나는 아시아태평양 최초의 대통령이고 중국을 봉쇄한 아무런 의도가 없고, 그다음에 중국과 기후변화, 테러와의 전쟁, 전쟁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테러 네트워크와의 어떤 싸움,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금융구조의 개혁,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물려들어갔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프간하고 이라크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서, 그렇죠, 종식시켜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국내 경기 회복에 쓰고 또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리자, 뭐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것인데, 지금 아다시피 그 소위 중동 민주화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시아만 집중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들이 됐다. 뭐냐? 잘 아시다시피 그 리비아 벵가지에서 그 대사를 포함해서 수명의 외교관이 죽고, 또 번에 시리아에서 지금 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걸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건 뭐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에?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국제적인 제재도 통하지 않고 중재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으로 어떤 아주 프리폴링하는, 자유낙하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이란 핵 문제 이런 거 다 심각하게 걸려있고, 여전히 그 테러의 네트워크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문자 그대로 아시아로 피보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개입한다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어떤 그 중동 지역에서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압력,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고 공약을 보여달라 하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피보팅이 좌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동 문제는 계속 미국 외교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거기 중요한 소위 그 원유가 있는 지역이고,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한다는 지역이고, 또 언제 그 이란과 그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생길지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 피보팅은 피보팅대로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쟁, 그 미국 그 대선이 이번에 대선이 하도 전쟁같이 치러져서 제가 전쟁이란 말을 했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지속적인 양당 간의 갈등이죠. 그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시 상원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을 단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놓고, 이런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어떤 제약 요인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외교 정책 부분하고 국내 정책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그 극단적인 양당 대립은, 양당 간의 이념적 대립, 그 다음에 이제 의회 내에서 어떤 대립,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하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정 운영이 힘들어졌는데, 이런 양당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그 지출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 국방비 줄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디케어, 어떤 소셜 시큐리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여번 선거 과정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소위 사회보장이나 노인의료보험, 이건 줄일 수 없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문제다. 롬니는 그러면서 부시 감세안을 계속해서 부자들한테 연장한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뭔가 적어도 선거 과정에 강하게 공약했던 것은 어떤 사회보장과 관련된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그 양당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핏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일단 방위비, 국방비 관련해서 양당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국방비를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돌아오는 이 군인들에 대해서 교육과 취직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급하지, 지금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전쟁이 끝났는데 중동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방위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롬니로 대변되는 이번에 롬니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이 방위비 삭감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미국의 적들이 미국을 약하게 볼 그런 빌미를 제공해준다. 봐라, 벵가지 사태도 결국 그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일부 중국이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펜타곤하고 사이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양당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조금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아시아로의 회기가 가지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 교역 문제가 중요하고 안보 문제가 중요한 건데, 동맹국에 대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서태평양 또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런 데서 미국의 어떤 존재감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방위비를 줄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과연 동맹국에 대해서 어떠한 신호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계속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위비 삭감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이슈가 있다. 근데 과연 그대로 방위비가 삭감이 될 것이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노인의료보험,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유지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양당 간의 거래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무조건적인 삭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연구원 웹에 올라와 있는 sequestration, 예산 몰수 번역본도 봤는데, 거기서도 이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방위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신호, 아시아 동맹국가에 대한 신호, 그 신호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회기, 여기에 이것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아마 오바마 행정부가 방위비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하고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과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냐. 기존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좀 잘 지내는 정책이다.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아다시피 2009년 들어와서 자기가 아시아 태평양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일본 2009년 그게 11월인가요? 에이펙 가는 길에 일본에 들려서 한 얘기가, 나는 중국을 봉쇄할 의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후주석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죠. 이제 일단 제일 컸던 게 재판단에는 그때 이제 2009년 12월에 있는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에서 소위 강제력 있고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무역 역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 당시에 약간은 좀 고압적인 정책, 이런 것을 내가 완화시키면 중국이 협력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상당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밀실에서 나눠졌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자바오, 그 다음에 인도의 만모한 신 총리,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결과를 좀
우리 폐하하기 전에 만들어내자. 그때 이제 중국 하급 관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수모를 주는 발언을 하고 원 총리는 그거 번역하지 말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체면 구기는 상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란 핵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중국이 협력을 좀 안 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서 2010년 들어오면서 그 샴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거를 기억합니다. 그 2010년은 중국이 발톱을 보인 해다.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너무 유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이 자기가 성장하는 자기의 경제력, 군사력을 믿고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중국은 나름대로 소위 그 뭐 흔히 말하는 구동존의뿐만 아니라 해야 될 건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그 리액션이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달라이 라마를 만나게 되고 대만에 대해서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여러 가지 그 상당히 우리가 뭐 봉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제가 강하지만 견제를 해야겠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분쟁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고, 그 파라셀 스프래틀리,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천안함, 연평도 이런 사건들이 오면서 미국이 상당히 그 한국하고 굉장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하고 밀접된 관계를 보여주면서 밀착하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가면서 중국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까운 바다에서 거세게 밀어붙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쭉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데는 한 2011년 9월경 지금 그 상태에서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그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아프간 2013년에 철군이 완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 피보팅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1년 가을에 그 클린턴이 포린 폴리시지에 피보팅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도 피보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아시아 중심. 이런 말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의 그 피보팅이라고 하는 얘기는 크게 제 판단에는 한 두 가지 정도. 교역이 커서 마켓을 미국이 좀 들어가고 싶다. 아시아 마켓에. 아시아 태평양 마켓에. 두 번째는 이 안보. 지금 영토 문제가 있고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그 성장의 그 전면에 어떤 군사력이 굉장히 빠르게 신장하는 게 있고 또 그 군사력 신장의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어떤 교역과 안보, 그 다음에 영토 문제, 그 다음에 그 해양 씨레인의 확보 이런 등등의 문제, 교역과 안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아 피보팅이 이제 강하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중동에서의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판단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암중 모색 단계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그 아시아 피보팅이 일종의 피크로 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그 중미 간에는 뭐랄까요. 좀 협력 속에서 어떤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 판단에 한 두 가지의 그 어떤 축사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교역 문제를 뺀다면 한편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지속적으로 포용하면서도 중국이 내부적인 어떤 권력 갈등의 문제라든지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좀 공세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에 좌시하지는 않는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군사 분쟁은 양측이 모두 자제하지만 뭔가 중국한테 소위 그 프리패스를 주지는 않는 이런 어떤 좀 적극적인 견제라고 할까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조치를 하겠다.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결코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제 3월에 평화연구소에서 발언 같은 걸 보면 그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이게 온건책인지 아니면 어떤 견제를 다시 얘기하는 건지 다시 그 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후주석이 그 5월에 4차 미중 그 전략 경제 대화에서 기조연설에서 했던 내용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잘해보자는 얘기를 볼 수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게 미국 측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면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질문 걸 받고 한번 잘 봤거든요. 봤더니 한 얘기가 힐러리 장관이 그 평화연구소 그 미중 수교 방문 40주년 관련해서
한 얘기 가운데 중국은 selective stakeholder다. 그 선별적인 그 책임 당사자의 역할을 한다. 개도국이라고 얘기하고 한편은 강대국의 어떤 그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역할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잘할 수 있고 번영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우리는 원한다. 그 번영하고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다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기타 모든 나라들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걸 환영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셀렉티브 스테이크홀더로서 한편에서는 어떨 때는 개도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강대국으로서의 자기 발언권을 확보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로 가면 여전히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책임 있는 나라라는 게 뭐냐. 권력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그래서 룰에 따라 움직여라. 이 얘기는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놓고 본다면 뭐 WTO, 경제 문제에서 WTO 룰도 있을 것이고 미중 관계의 교역의 룰도 있을 것이고 또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 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서 그 시레인이라든지 영토 분쟁 이것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주변 인접국가와 중국의 인접국가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포함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다 모여서 다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5월에 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후주석이 한 얘기는 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쭉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적으로 우리 일해 나가자.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개발하자. 그 다음에 이제 people to people 이 협력도 증진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거를 그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3월에 평화연구소에서 했던 얘기와 이렇게 나란히 비춰서 보면은 분명한 답이 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리딩에는. 하나는 뭐냐? 거기 보면은 중국은 디벨로핑 네이션이다. 딱 못을 박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선진국이고 중국은 가장 강력한 개도국이다. 거기 무슨 딴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맨 마지막 성명에 보면 잘해보자. 기회를 잡자 하면서 간섭을 제거하자라는 말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룰을 지키자고 하는데 룰이 간섭으로 비춰지는 건 용납 못하겠다 하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 라이츠,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그 영토 분쟁. 이것에 관해서 간섭하지 마라.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양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다자적으로 해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remove interference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맥락이 신형 뭐 중미 관계, 신형 대국 관계 이런 얘기. 신형 대국 관계는 이래 한다라고 꼭 그게 미국과 중국에 관한 관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강대국 관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개도국이다.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두 개 들어갔다고 보여져서 그때까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양국 간의 관계가 썩 좋은 건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 좀 잘해보자. 그렇지만 좀 룰을 지키고 책임도 해라. 라고 던졌더니 여기는 우리는 여전히 개도국이다.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은 아직은 좀 질 준비가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봐도 이게 좀 나름대로 뭔가 이 미국의 액션, 중국의 리액션, 중국의 액션, 미국의 리액션이 뭔가 좀 혼재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 중동 사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서 대선 그 직전에 뭔가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현실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이란 핵 문제가 그렇고 지금 이게 언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갈등이 촉발될지도 모르겠고 또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했다고 생각이 됐는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9월에 방문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곡점인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온 파네타 국방부 장관이 가가지고 우리는 뭐 일본과의 영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이다. 그 생각고 다위다오. 두 번째는 우리 좀 더 군사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하자. 그래서 칭다오 기지도 방문하고 앞으로 양광래 국방부장도 좀 방문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뭔가 그 이전보다는 좀 완화된 형태의 중국에 대한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건 중국이 상당히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뜻 우호적인 답변을 낸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지금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다만 9월에 두 외교 국방의 그 책임자가 중국을 방문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중국이 아시아 피버팅을 얘기하면서 소위 그 큰 아시아 시장, 태평양 시장과 아시아에서의 그 영토 분쟁과 안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아시아 피버팅을 하는데, 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포용, 한쪽에서는 이 봉쇄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2010년, 11년을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상당히 너무 죄는 거는 이게 미국이 필요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데 상당히 어렵구나 하면서 약간은 좀 이 포용의 페이스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시리아에 대한 제재 문제, 그 다음에 그 UN 안전보장이사회 지금 상임이사국이니까 이란 제재 문제, 또 북한 핵 문제, 이런 문제 등등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은 좀 회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쇄와 포용 사이에서 계속 그 펜줄럼을 미국은 왔다 갔다 할 것 같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카드를 친다고 하면 봉쇄 카드를 치다가 어떨 때는 판을 싹 접고 어떨 때는 그 뭐랄까 포용의 카드를 치는데, 약간 지금은 판을 접으면서 좀 포용의 카드를 쳐가는 국면인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서의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중동을 방기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동시에 아시아 중시 정책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제한된 리소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선 그 중국이 우리가 그 민족주의의 반응이나 혹은 중국이 내부 권력 계승 과정에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외교 정책, 그 안보 정책을 펼쳐왔던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히 중국의 어떤 그 공세적인 외교 정책 측면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은 마련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그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시레인이라든지 분쟁 도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미국이 말하는 규칙 혹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군사적인 갈등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상당히 군사적인 어떤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단호한 조치를 여전히 취할 것이다. 그것은 뭐 부인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라고 할까요? 군사 문제와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좀 톤을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지금 국면은 적어도 9월 이런 데서 관찰될 측면은 그 생각고 다오이다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파네타 국방장관이 취하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톤 다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지금 이제 한국의 두 가지 케이스가 금년 12월 7일이면 나타나겠죠. 보수 정권이 유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각각의 경우에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뭐 같을 수 있는 요인은 일단 재정적으로 미국은 제한돼 있다 하는 문제. 그래서 그 미국이 방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비가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감축되지는 않겠지만 이 한미 공동 방위 부담에 관해서 뭔가 한국 측에 대해서 어느 정부가 어떤 색깔의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오든 남한에 생기든지 간에 뭔가 좀 한국 측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뭐 한미 FTA 같은 거 재협상론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기가 힘들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소위 그 제조업 분야가 살아나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분야가 살아나는 그런 오하이오 같은 데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미를 본 건데 그 수출이 막히는 정책. 그래서 더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거나 실업률이 늘어나게 하는 정책. 이런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을 계속적으로 그 체결해 나가겠다고 한 이면에는 이것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수출을 늘린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와 역행될 수 있는 재협상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 이것이 재협상이 만약에 어떤 법안의 형태로 의회를 다시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공화민주 양당이 당장 2014년 재선에서 설명을 하고 해명이 실패하면 표가 쭉쭉쭉쭉 떨어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다. 이거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보수 정권이 한국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혹시 그 자민당이 재집권해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방위와 관련된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라 할까요? 안보 정책, 그다음에 뭐 평화유지군 파견 등등, PSI 이런 것 등등과 관련해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거 강하게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건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의 우리 어떤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당시 첫 번째부터 서로 조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던 건데 그래서 미국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이념이나 이런 데 그 얽매여서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은 아니고 또 과거에 이제 노무현 행정부와 어떤 미국이 외교정책 조율에서 상당히 뭐 실패했다고 할까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다. 과연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진보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 진보 대통령이 꾸리는 외교 안보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그게 혹시 뭐 EAA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굉장히 심각하게 알아볼 것이고 그 굉장히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런 정책을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너네가 좀 더 부담해라라고 쉽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그 암중 모색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뭔가 합의되는 토대가 있으면 그 토대를 중심으로 협력을 해나가고 갈등의 여지는 최소한 줄이는 이런 어떤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다. 미국이 한국 안보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인 동맹국이고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양국이 군사적인 협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미군 병사들이 피를 흘렸던 그런 관계고 양국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게 견고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조금만 비행기로 30분 가면 중국인데 그런 중국 그다음에 그 한국 최고의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가진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특히 북한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육자회담의 주도국가이고 북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육자회담에 참여한 모든 나라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또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서로 상대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다른 상대방 국가에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그 지난 이명박 행정부 당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카드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이 봉쇄 혹은 뭐 조금 약하게 하면 견제, 중국에 대한 봉쇄 견제라고 하는 어떤 점과 다른 한편 적극적인 포용 혹은 협력,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임, 카드 게임도 하고 저런 카드 게임도 하는데 그 마음대로 판을 펼쳤다가 다시 카드를 집어들고 새로운 카드 게임을 하는 이게 상당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에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하는 카드를 치다가 중국의 어떤 반응을 보거나 주변 국가의 어떤 전 세계적인 여론을 보거나 혹은 미국 국내의 상황을 봐서 그 카드를 살짝 접으면서 다시 포용의 카드, 협력의 카드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 우리는 미국이 치는 카드 게임, 여러 가지 카드 게임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압박의 카드 게임만 알고서 같이 따라 쳤다가 미국이 이게 다시 그 스윙 백 할 때 쉽게 이 압박하는 미국을 쫓아갔던 어떤 그 관성 때문에 뒤로 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그 적대적인 얼굴 상당히 붉히고 있는 이런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봉쇄와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견제와 어떤 그 관여라고 하는 이 카드사에서 움직이는 걸 잘 보고 항상 우리는 중국이 그렇게 화내지는 않는 그런 서로가 정상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난 이명박 행정부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좀 잘 몰랐지 않았나. 그리고 사태가 뭐 사태이니만큼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런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래주길 바란 측면도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붙어서 움직이면서 중국이 어떤 리액션을 강하게 가져올 때 우리 한국 혼자 굉장히 낭패를 보는 협력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당히 미국이 어떤 카드를 치고 언제 앞으로 가고 언제 뒤로 가나 하는 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을 해두고 그때 우리도 조정해서 다시 움직일 때 우리가 다시 만나는 중국이 항상 정상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 등 여러 가지 그 카드를 들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적인 기여,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으로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국내 여론이나 어떤 한국 국내 정당 간의 협력 이런 문제를 봐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마다 대답할 준비들을 좀 잘 해놔야 돼요. 상당히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해요. 이번 대통령 선거 자체에서 우선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로 부각이 못 됐죠. 뭐 3차 회담이 외교 정책에 관련돼 있는 것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포맷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3차 TV 토론을 봐도 중요한 문제는 중동 문제였고 중동에서도 이제 리비아 사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고 아프간, 파키스탄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자가 5개 주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꺼내든 게 이제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외교 정책에서 이란 핵은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북핵 문제는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북핵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경제 문제가 핫 이슈였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는 소위 최고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정책의 넓은 틀 안에서 논의됐던 것이 현실인데 미국은 일단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하여튼 초미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관심을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소위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 시간이 나타날 때 북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한번 테이블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 프로세스에서 6자 회담이 일단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6자 회담 내에서 혹은 6자 회담 옆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2006년 중간 선거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지면서 그때 북미 평화협정 얘기가 갑자기 나왔죠.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평화협정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죠. 갑자기 저 얘기가 왜 나왔나. 근데 그 타이밍을 보면 국내적으로 선거에서 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떤 외교적인 업적,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닌가. 그 업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런 이슈로 북미 간의 어떤 대화, 평화협정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그 소위 국내 정치적으로 양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민 문제, 지출 삭감 문제, 조세 개혁 이런 등등에서 타협책이 안 나오고 중간 선거로 진행이 되든가 아니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든가 다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 정책 측면에서 타겟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접근해 버리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상당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가능성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북한이 그 진지한 자세로 정말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미국과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타결을 위해서 북미 직접 대화 이런 이 두 가지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혀 없는 거냐? 그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할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당선된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게 당선자 신분이었나? 아닙니다. 그 당선된 다음인데 그 세계 정치를 뒷받침한 네 가지 기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기후변화, 경제회복 등등 얘기를 하면서 하나 얘기했던 게 핵 없는 세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 가지 중요한 그 글로벌 어젠다 중에 자기가 선별한 글로벌 어젠다 중에 하나였고 이걸 위해서 미국은 적극적인 리더십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자적으로 가자. 우리 할 역할을 할 테니까 세계 각국도 따라와 달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꺼내 들었거든요. 그러나 아직 핵 없는 세상은 이란, 북한 이 문제를 보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자기의 퇴임 이후에 어떤 문제를 생각한다면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오바마 너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과연. 그때 이제 이란 핵이든지 북한 핵이든지 어떤 마크를 하나 만들고 싶을 텐데 그런 과정에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상당히 설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핵정상회의도 개최한 나라고 당장 북핵 문제가 걸려있는 나라고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핵 없는 세상의 어떤 그 실현의 중요한 그 어떤 그 시금석이 될 나라가 북핵 문제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육자회담 프로세스를 다시 돌리는데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명분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실행사의 괴리를 느끼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좀 우리가 진보 정부가 들어오든지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지 우리 자신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 과연 우리가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쉽게도 그 세 명의 대통령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방안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언급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